마블이라는 무시무시한 컨텐츠를 보유하고도 우리나라에서 영 힘을 못 쓰고 있는 디즈니 플러스가 가장 큰 주목을 받게 한 작품은 다름 아닌 무빙이라는 걸 다들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저 역시도 원작부터 드라마까지 재밌게 봤기 때문에 조명가게에 대한 기대가 더 컸습니다. 무빙과 동일한 강풀 작가의 작품이라서 그랬냐고요? 여러분께서 들으시면 어처구니가 없으실 것 같은데 제가 어디서 뭘 듣고 착각했는지 몰라도 조명가게를 무빙의 스피노프로 알고 있었습니다. 포스터고 예고편이고 하나도 안 보고 단지 그 착각만으로 설레는 가슴을 안고 조명가게를 보기 시작했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왜 혼자 그렇게 어이없는 착각을 했던 건지 기억은 안 나지만 조명가게를 어떤 계기로 인해 보게 됐든지 간에 결과적으로는 상당히 재밌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개인적으로 요즘 OTT 드라마에서 이 정도의 재미를 얻은 건 진짜 오랜만입니다. 넷플릭스가 비슷한 시기에 공개했던 트렁크는 리뷰를 포기했을 정도로 실망했던 것에서 생긴 반사효과 같은 걸 수도 있으나 조명가게는 원래 4화까지만 보고 리뷰하려다가 마음을 바꿔 완결을 꾹 참고 기다렸을 정도로 마음에 듭니다. 더 나아가 개인적으로는 강풀 작가의 만화를 원작으로 한 모든 작품을 통틀어 강풀 작가가 가진 특유의 감수성을 가장 잘 살린 작품이 바로 조명가게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조명가게는 주지훈씨가 연기한 캐릭터가 조명가게를 운영한다는 것만 알고 있었는데 첫 장면부터 진짜 서늘해서 뭔가 잘못됐다는 징조가 보였습니다. 한 남자가 늦은 밤에 버스에서 내릴 때 항상 그 자리에 웬 여자가 굉장히 음산하고 오싹한 분위기로 앉아있는 걸 보니까 저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이게 뭐지? 지금까지 수많은 영화와 드라마를 본 입장에서 조명가게는 도저히 무빙의 스피노프로 보이질 않아 뭔가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됐다는 걸 알았던 거죠. 그건 그렇고 일단 보기로 한 거니까 황당한 잘못을 저지른 걸 자책하면서 계속 봤더니 대충 어떤 내용인지 금세 감이 잡히긴 했습니다. 조명가게에는 꽤 많은 캐릭터가 등장해서 제 머리로는 줄거리를 요약하기가 쉽지 않지만 저마다 어떤 이야기를 갖고 나오는지라도 소개할게요. 매일 362번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는 현미는 며칠 동안 계속해서 자신이 내리는 역에 앉아있는 한 여자를 봅니다. 결국 호기심이 생겼는지 이 여자에게 말을 걸었는데 뜬금없이 자신을 모르냐는 질문을 받고 의아해합니다. 다음 날에는 비가 쏟아지는 와중에도 어김없이 같은 자리에 앉아있는 여자에게 우산을 건네려고 하자 자신에게는 시간이 없다며 현민에게 부탁해 커다란 캐리어를 끌고 두 사람이 함께 현민의 집으로 갑니다. 그렇게 어색한 사이에 두 사람이 집에 도착한 후 비를 잔뜩 맞은 여자에게 현민이 수건을 주는데 수건으로 몸을 닦는 여자의 손가락을 보니 손톱의 위치가 이상합니다. 사상가상 다짜고짜 연 캐리어 속에는 각종 연장이 들어있었고 여자가 커다란 가위를 꺼내 자신에게 다가오는 걸 보고 현민은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중환자 병동에 근무하는 간호사인 영진은 동료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어디선가 문득 나타나 배회하는 남자를 목격합니다. 당연히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병동에 심지어 한밤중에 찾아온 이 남자는 영안실이 어디냐고 묻고는 호련히 사라집니다. 고등학생인 현주는 야자 시간에 친구로부터 이 학교에는 아무도 모르는 학생이 있다는 무서운 이야기를 듣습니다. 몇 반에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 없는데 가끔 보이는 애가 있다는 어느 학교에나 하나쯤은 있을 법한 괴담이죠. 하교하는 길에는 어둡고 삭막한 골목에 멈춰서서 또 다른 이야기를 떠듭니다. 밤만 되면 누가 자꾸 이 골목을 돌아다녀 노랫소리가 들린다고 했으나 현주는 어머니의 심부름으로 전구를 사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친구들을 보내고 혼자 골목길로 들어섭니다. 아니나 다를까 실제로 수상쩍은 소리가 들려 기겁한 현주는 황급하게 뛰어 조명가게로 들어갑니다. 낮에는 있는지도 모른다는 이 조명가게는 참 희한하게도 환한 전구들을 밝힌 채 야간에 영업을 합니다. 더 이상한 건 종종 이 가게에 들러 전구를 사는 사람들도 있고 지나가는 길에 들러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가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선글라스를 쓰고 손님을 상대할 때는 말수가 적은 사장도 현주에게는 다정해 사탕을 주며 수다를 떨다가 친구들의 장난인 줄 알았던 귀신을 골목에서 현주가 봤다고 하자 흠칫 놀랍니다. 사장의 말로는 남들이 못 보는 걸 받은 걸 수도 있다고 하면서 현주에게 조심스레 당부합니다. 어딘가 이상한 사람들이 다른 평범한 사람들 사이에 섞여 있는데 그 낯선 사람들은 자신도 유심히 봐야만 알 수 있다고. 혹시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못 본 척하라고. 행여나 봤더라도 반드시 이상하다는 걸 모르는 척해야 한다고 단단히 주의를 줍니다. 작가거나 작가 지망생인 듯한 선혜는 이웃끼리 붙어 사는 아파트가 싫어 주변이 조용하고 한적한 곳에 집을 구합니다.
열리지 않는 방 하나는 그대로 들어온 조건으로 싸게 들어온 집이지만 중개인의 말과는 달리 밤마다 웬 놈이 자꾸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면서 지나가는 것 때문에 짜증이 납니다. 게다가 낡은 집이라 그런지 툭하면 전기가 끊기고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는 듯한 불길한 기운까지 전해지더니 급기야 열리지 않는 방에 갑자기 불이 켜집니다. 다행히 불만 켜진 거지 다른 일은 없어 무사히 넘어가는 줄 알았으나 결국 이 집에 다른 누군가가 있다는 걸 알고 서스라치게 놀란 사내는 얼른 집에서 빠져나가려고 발버둥을 치다가 비명을 지릅니다. 마지막으로 남다른 눈썰미와 철두철미한 성격을 가진 형사는 이 특성이자 고집 탓에 검거율이 높으면서도 정작 종결하는 사건은 적을 정도로 집요합니다. 이런 형사에게 누가 봐도 노령에 따른 자연사로 보이는 사건이 주어지는데 기가 막히게 또 석연치 않은 구석을 발견해 쉬이 넘기지 않고 자신의 촉을 따라 수사에 들어갑니다. 덕분에 용의자를 빠르게 색출하고 직접 만난 끝에 범인으로 확신하지만 잠복 수사 중에 기이한 광경을 목격하고는 조명가게로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3화까지의 대략적인 내용인데 여러분께서 이미 짐작하시고도 남다시피 여러 캐릭터의 저마다 다른 배경을 전달하는 걸로 기반을 다진다는 것에서 조명가게의 각본이 가진 큰 틀은 무빙과 비슷하되 미스터리에 더 많은 무게를 싣고 진행한다는 게 다릅니다. 단 그렇기 때문에 호흡이 다소 길고 느린 편입니다. 무빙의 경우는 각 캐릭터의 서사를 하나하나 온전하게 쌓아 올리면서 옴니버스 영화와 다름없게 매화가 독립적인 에피소드로도 기능할 수 있도록 한 게 주요했던 반면 조명가게는 미스터리답게 각 캐릭터의 서사를 맛보기로 조금씩 풀면서 의문과 흥미를 갖고 따라오게끔 유도합니다. 이 말인즉슨 무빙과는 다른 방향성을 가진 조명가게의 각본에 몰입하기 힘드신 분들이라면 마냥 지루하실 수도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아직 안 보신 분들이시라면 이 점을 반드시 유의하셨으면 합니다. 그와 같은 전개 방식의 중심에 놓여 있는 조명가게는 도처에 흩어져 있는 캐릭터들이 때때로 교차할 수 있도록 마련된 가교의 역할을 하는 동시에 큰 줄기의 서사가 서서히 베일을 벗게 되는 장소입니다. 그렇다고 심야식당처럼 사람들이 찾아와서 각자의 사연을 풀게 되는 방식은 아니라 제목과 달리 조명가게의 조명가게와 사장은 분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드라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꽤 커서 언뜻 맥거핀인 것 같으면서도 실은 모든 캐릭터의 이야기가 조명가게와 사장을 구심점으로 삼아 돌아갑니다. 개인적으로는 바로 이것 때문에 더 집중하면서 볼 수 있었는데 이 조명가게의 사장은 무엇이 어떻게 왜 일어나고 있는지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를테면 전지적 작가 시점의 캐릭터지만 실질적으로는 소극적인 관찰자에 머무는 캐릭터라 미스터리에 걸맞게 작은 단서를 던져주기만 할 뿐 도무지 속내를 알 수 없어 대체 어떤 의중을 갖고 있는지 정체는 무엇인지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캐릭터가 다른 캐릭터들과 간헐적으로 엮이는 구성을 통해 궁금증과 호기심이 더 증폭되는 덕에 마치 추리소설을 읽는 것처럼 뭐 하나라도 건지려고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봤습니다. 아울러 강풀 작가가 이야기의 배분을 어찌나 기가 막히게 했는지 조금이라도 재밌게 보던 시청자라면 4화에서 끊기는 즉시 왜 디즈니 플러스는 아직까지도 한 번에 전체 공개를 하지 않냐는 욕이 절로 나오게 됩니다. 만약 4화에서의 그 전환점이 없었더라면 재밌게 보던 시청자마저 늘어지는 전개에 실망할 수도 있다는 걸 인지했는지 딱 필요한 시점에 커다란 방점을 찍더군요. 그렇게 하나의 큰 챕터를 마무리한 다음인 5화부터는 각 캐릭터에 얽힌 다양한 비밀과 사연을 풀어내면서 이야기의 절정을 향해 나아갑니다. 조명가게는 강풀 작가만큼이나 김희원 씨가 감독 데뷔 작기라고 하기엔 연출을 참 잘했습니다. 아까 강풀 작가의 만화를 원작으로 한 모든 작품을 통틀어 강풀 작가가 가진 특유의 감수성을 가장 잘 살린 작품이 조명가게라고 말씀드린 것도 김희원 감독의 공이 지대합니다. 강약과 완급을 조절하는 연출에서 좋은 솜씨를 발휘해 밀당으로 긴장과 의문을 적절하게 조이고 푸는 데다가 어떤 면에서도 과잉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게 정말 마음에 듭니다. 특히 감성을 자극하는 장면에서도 절제할 줄 아는 미덕을 가지고 있어 심파일변도로 흐르지 않도록 제어하는 게 인상적입니다. 개인적으로 강풀 작가에게는 일본의 아다치 미츠루 작가에게서 볼 수 있는 여백과 허실실 그리고 잔잔한 울림을 주는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까지 영상화가 된 작품들은 하나같이 과잉을 피하지 않아 불만이 컸습니다. 제가 재밌게 봤다고 말씀드린 무빙도 그런 면에서는 예외가 아니었으나 조명가게는 개 중에서 비교적 선을 넘지 않고 반드시 있어야 할 정수만 채워서 마음에 듭니다.
반대로 이화의 결말부는 김희원 감독이 거의 유일하게 힘을 잔뜩 줘서 연출하고 거기에 김이나 씨의 놀라운 연기까지 더해져 속된 말로 지를 뻔했습니다. 이 한 장면을 위해 절대 서두르지 않고 차곡차곡 빌드업하다가 마침내 한 방에 터뜨리니까 진짜 무서웠는데 그 와중에도 서사적으로 처연하고 서글픈 의미를 두려고 한 연출이 아주 매력적입니다. 대신에 7화와 8화의 경우에는 페이스가 유독 떨어지고 심파에 치우치는 감이 있긴 합니다. 아무래도 결말을 맺는 에피소드이기도 하고 강프 작가의 작품에서 종종 볼 수 있는 정서가 빛을 발하는 지점이라 다수의 캐릭터가 눈물 젖은 드라마를 이룹니다. 뭐 이 정도면 아직 안 보신 분들께 조명가게가 대충 어떤 작품인지 전달된 것 같고 웬만하면 리뷰에서 스포일러를 포함하지 않지만 이번만큼은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스포일러를 제외하고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줄거리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몰라 난감했으니 이제 속 시원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스포일러를 포함해서 말씀드릴 테니 주의하세요. 모르긴 몰라도 아마 조명가게를 보신 분들 중 대다수는 이 드라마가 산자와 죽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는 것쯤은 금방 눈치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현주의 에피소드를 조금만 유심히 봐도 알 수 있죠. 이 학생들이 나누는 대화는 아주 자연스럽게 이어지긴 하지만 현주의 말에 단 한 번도 직접적으로 대꾸해주진 않습니다. 다시 말해 이 대화에서 현주의 말을 빼도 전혀 어색한 게 없다는 것 때문에 한 학생이 전한 아는 사람은 없는데 가끔씩 보이는 아이가 다름 아닌 현주라고 추측하게 됩니다. 게다가 한두 번도 아니고 허구한 날 엄마의 심부름이라며 조명가게에 들러 전구를 사야 한다는 것도 이상합니다. 따라서 현주를 비롯한 일부 캐릭터들은 귀신이고 조명가게의 사장은 귀신을 볼 수 있는 사람으로 거의 확신하기 십상인데 기막힌 절단신공을 보여줬다고 말씀드렸던 4화의 결말을 보고 신선한 충격을 받으면서 제3 깨달았습니다. 역시 난 미천하디 미천한 범부에 지나지 않는구나. 제가 강포 작가의 작품을 안 본 지 너무 오래라 그런지 솔직히 이런 반전까지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전 단순히 산자와 죽은 자가 뒤섞인 세상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일 거라고 예상했으나 알고 보니 조명가게의 배경은 4, 5세기입니다. 3화의 결말에서 조명가게의 사장이 형사에게 여기 말고 이곳에라는 말을 하길래 어리둥절했었는데 거듭 말씀드리게 되는 4화의 결말을 보고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었죠. 그제서야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의문들이 대부분 풀렸고 미처 복선인지 몰랐던 복선도 찾았습니다. 사실 미천한 범부의 입장에서는 몇 가지 트릭 때문에 감쪽같이 속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컨대 아주 평범하게 전구를 사러 와서 대화를 주고받은 사람들도 있었거니와 공인중개사 할아버지도 있으니 산자들이 세계에 죽은 자들이 나타나는 걸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바람에 도리어 정반대로 죽은 자들의 세계에 아직 죽지 않은 자들이 나타난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박보영 씨가 연기한 간호사도 교차 편집으로 삽입해 트릭이자 복선의 역할을 하도록 해 까맣게 몰랐습니다. 4화의 결말을 보고는 불현듯 떠오르는 게 있었고 실제로 5화의 도입부에서 임사체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걸 듣고는 강표 작가의 발상에 감탄했습니다. 어떻게 그 빛이란 것에서 착안해 조명가게를 떠올렸는지 역시 작가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네요. 인간의 어린 바람에서 나온 의지와 희망에 대한 메시지도 참 좋았습니다. 위중한 상태에 빠진 환자 본인의 삶에 대한 의지도 그렇고 그런 환자의 회복을 애타게 기다리는 가족들의 희망도 그렇고 뭔가 추상적이고 막연해 보이지만 인간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를 이 두 단어에 담은 것만 같아서 울컥하더군요. 더 나아가 어쩌면 이 드라마 자체가 지금도 어디선가 삶과 죽음의 기로에 놓인 분들과 그 가족분들에게 보내는 위로와 응원인 것만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모두가 기적적으로 살아나는 걸로 일관하지 않은 것도 마음에 들었는데 선의 커플은 현실을 지독하게 반영한 건지 사후 세계에 머무르고 현민 커플은 극도의 한을 품은 처녀 귀신의 탄생으로 이어져 흥미롭습니다. 전자의 경우는 지금과 같은 결말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긴 했습니다. 2화에서 선혜가 겁에 질려 안에서 밖으로 나가려고 할 때 비밀번호를 찾는 것부터가 이상해서 마지막에 어떻게 될지 대략적인 예상은 가능했지만 실제로 그렇게 끝나버리니 뭔가 씁쓸하기도 하네요. 조명가게에서 가장 깔끔하면서도 유일하게 모자라지도 않고 넘치지도 않는 이야기의 주인공이라 더 안타깝습니다. 반대로 후전은 이 드라마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입니다.
여자친구를 알아보지 못하던 현민이 갑작스레 기억을 되찾은 것도 그렇고 기억을 못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도 밝혀지지 않아 의문만 남긴 채 끝나버리니 아쉬울 만도 하죠. 혹시 죄책감 때문일까요? 아니면 현민도 은연중에 이별을 원하고 있었던 걸까요? 그것도 그렇지만 형사와 간호사 그리고 현주의 상태를 보면 속편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잠깐 찾아보니 원작에는 속편이 없는 모양인데 세 사람이 공통적으로 귀신을 볼 수 있는 데다가 형사에게는 특별한 능력까지 생겨서 원작과는 별개로 독자적인 속편이 나올 가능성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조명가게를 저만 재밌게 본 게 아니라 많은 분들께서 만족하셨다는 전제가 필요하지만요. 만에 하나라도 그렇게 된다면 강풀 작가는 디즈니 플러스의 연상호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